네, 이 시각 K스탁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가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오늘 하락하는 장이다 보니까 특징적인 업종을 좀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LG전자의 상승, LG이노텍의 강세 이런 것들은 눈에 든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먼저 이 주제부터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LG전자의 강세는 염정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강세 종목이라든지 강세 업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20개 종목 중에서 사실 1%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LG전자의 오늘 4%대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LG전자의 상승 요인은 사실 뭐 특별히 사실 뭐 뉴스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네네.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또 다시 또 이제 기대감을 모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오늘뿐 아니고 사실 최근에 조금 사실 저점 대비해서 사실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 여러 가지 계열사 등을 통해서 특히나 또 LG전자의 지금 전장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분기별로 2조 정도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전장 사업부가 지금 핵심 사업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뭐 LG 이노텍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거기에 이제 LG 전자의 전장 사업부까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기대감이 좀 들어있다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LG 전자 뭐 애플카 지금까지 계속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긴 했는데 주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LG전자 애플카 기대감이 처음 시작된 부분은 사실 2020년 크리스마스 부분이거든요. 2020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부분. 거의 네, 2년 전이죠. 네,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이제 12월 달에 사실 급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 나왔었던 시기고 그때 고점이 1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9만 4천 원대인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사실은 좀 높은 지점이고 물론 뭐 그때랑 지금이랑 지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이제 그만큼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확실한 어떤 또 뭐 공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좀 일단은 조금 뭐 그냥 저는 LG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좀 매력이라든지 그럼 타 업종이라든지 타 종목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너무 빠져 있었죠. LG전자 7만 5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9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반등해 있는 사이입니다만 애플카의 이슈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이 좀 됩니다. 네, 이제 애플카에 대한 진짜 뭐 확실한 어떤 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이잖아요. 뉴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주가가 사실 뭐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언제까 내놓긴 내놓을 텐데 그 시점도 잘 모르겠고 어디랑 한다는 것도 명확히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만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LG 관련 그룹에 있는 것들 다 모으면 사실 전기차 하나 만드는 건 뚝딱일 것 같긴 합니다. 핵심적인 건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만 씌우면 LG가 만든 걸로 바로 애플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시장의 가장 큰 기대감이겠죠. 이권희 멘토께서는 오늘 LG전자의 강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애플카 이슈로 봐야 되나요? 네, 뭐 일단 11월 초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전, 뭐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죠. 중순부터 이제 애플카 이슈가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일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25년도에는 애플에서 뭔가 자동차 관련된 거를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폭스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LG와의 협력이 계속 이제 강화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애플가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23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솔솔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동안 애플에서 해체했던 여러 그 애플과 관련된 그 팀들을 다시 조직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안에 있는 구동 물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에 대해서 협력설들이 이제 가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은 LG전자는
뭐 지금 가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전장 부분은 지금 매출이 계속 지금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마그나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LG 이노텍은 아직은 애플 그 휴대폰 쪽의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네.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 쪽에서 전장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카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LG 전자는 그 외의 부분에서도 지금 LG 마그나 쪽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잔고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기존의 백색 가전 업체에서 뭔가 이제 바뀌는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는 과정이 아마 2년 전에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으로 네네. 뭐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플카 이슈뿐만 아니라 LG의 전장 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LG 마그나라는 게 LG가 인수한 자동차 전장 회사 전문 회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LG전자 지금 주가를 저가 매수의 개념으로 조금 들어가도 되나요? 전략적으로는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LG전자를 이제 주로 이제 사셨던 구간들이 대부분 네네. 아마 10만 원 이상에서 많이 사셨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신 가격들이 보통 한 13만 원, 14만 원 싸게 사신 분들은. 비싸게 사신 분들은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사셨을 텐데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네네. 이제 뭐 거의 주가가 한 40% 이상 뭐 하락해서 4, 50%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물타기라고 하죠. 이제 저가에서 분할 매수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 신호는 좀 준 것 같고 한 1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또 기대감 때문에 좀 가볍게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이고 좀 손해가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도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타기라는 건 이제 개인의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서 내가 매수가를 낮추고 올라갈 때 빨리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니까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저희가 맡기겠습니다. 이거를 또 물타기 하라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주가 또 빠졌다 이렇게 욕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나사와 같은 조직을 국내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 우주 산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염정 멘토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우주항공청 얘기는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엔 이제 뭐 이번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걸 이제 연이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연내에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이제 세부 사항을 여전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잘 진행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 탐사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로드맵들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로 그 채널을 묶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아마 필요성이 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법안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주춤주춤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바닥에서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분야는 조금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그 기업마다 주력이 다르죠. 이제 뭐 AP 위성은 위성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로 위성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뭐 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사업 분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세부적으로 이 시기에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아마 좋은 시기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꾸준히 좀 뭐 여러 이제 망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연결되어 있는 회사, 뭐 인텔리안테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 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외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저는 결국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전폭적으로 뭔가를 밀어준다라고 하면 사실 우주항공 산업은 뭐 성장 일로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주가는 지금 막 급등할 때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정책의 방향이 나왔고 실제로 계속 말이 있었죠. 항공우주청 언제 설립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으니까요. 차차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관련주들 사실은 대형주들도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들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유를 특별히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방위 산업 쪽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보면 이제 자회사 하나 시스템도 상장이 돼 있죠. 이제 그쪽 네. 관련돼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한 6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장된 기업들이 특히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특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지금 주가가 더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방산 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려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종목들 말씀하시면서 그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탑픽 종목 정도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인텔리안 테크를 그러면 아예 목표가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2.6% 정도 상승하면서 73,000원대에 있거든요. 인텔리안 테크는 원래는 그 배들이 다닐 때 쓰는 원격 통신 관련된 것들, 위성 전화기 관련된 안테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들던 회사였고요. 이제 원앱이라고 해서 인터넷망을 우리나라 국내 같이 이제 좀 국가가 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 망을 설치하기 되게 좋지만 미국이라든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약간 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위성을 통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안 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졌었고요. 원앱을 비롯해서 이제 테슬라까지도 이제 그쪽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이제 꾸준히 해양 관련된 선박 관련된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올해도 아마 실적은 매년 한 100억 이하로 벌었던 회사가 이제 뭐 170억 이상 이제 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제 성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회사고 성장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이 안테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다음 이슈는 저희가 앞서 이제 공시랑 뉴스 전해드리면서 OTT 관련 얘기를 했었죠. 레몽레인이 이번에 제작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시청률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관련되는 회사들과 앞으로 이제 OTT 쪽에서 관심 있는 제작될 드라마들, 뭐 공급될 드라마들 여기에 대한 관심까지 시장에서 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염정 멘토하고 이 이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관련주 레몽레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레몽레인 뭐 주가 지난주 사실 한 주 동안 뭐 거의 급등한 수준이 뭐 거의 뭐 2배 가까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대 약세를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6회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시청률 자체가 사실 매회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까지 6회 시청률이 15%가 가까이 되면서 사실 시청률 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오늘 좀 쉬어간다. 오히려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사실은 좀 이런 좀 열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OT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작품이 사실 이렇게 크게 인기를 받을 때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제 기존에 그래서 어떻게 주가 관련된 OTT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 흐름을 갖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우영우 관련된 종목인 뭐 대표적인 종목인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약간 2주 정도간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오징어 게임의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한 2, 3주 정도 흐름을 좀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사실 큰 폭으로 지금 다 내려와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현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레몽레인 그리고 제작사 공동 제작사인데 레몽레인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자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컨텐츠리 중앙 같은 주 종목이 지난주에 힘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웹소설을 제공하고 있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또 반대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네네. 보이면서 일단 시장이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좀 이게 길게 이 모멘텀 이 관련된 이슈가 정말 뭐 이번 주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OTT 관련된 뭐 연말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또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앞으로 이제 제작 네네. 지금 앞으로 이제 대작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앞으로 대작할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작품이 뭐 카지노라든지 뭐 더 글로리 같은 작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OTT 관련 종목들 그냥 미리 선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사실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연말에 또 이슈는 또 아바타 관련주들이거든요. 아바타 관련주들도 지금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바타 관련해서 뭐 영화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또 배급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거의 뭐 3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좀 모멘텀은 좀 있지만 충분히 이제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연말 OTT 주요 기대작 저희 CG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도 그랬고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랬고 좀 대작이라고 얘기되고 괜찮을 것 같다는 거는 이제 개봉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에 조금 샀다가 시청률이 어느 정도 대박을 친다라는 뭐 며칠 두죠. 한 3작품, 4작품까지 공개되고 나면 대충 시청률이 나오니까요. 그때까지의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이제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그런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카지노라는 작품도 굉장히 지금 인기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일정하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셔가지고 관련주들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넷플릭스에서도 나오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나오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P도 공동 소유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관련 업체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들도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곧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하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바닥에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죠. 생각보다 네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을 같이 끼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연말 연초 특히 이제 연초 1월 달 되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2일 날, 그러니까 지금 29일부터 다음 달 이제 2일까지, 12월 2일까지 지금 알츠하이머 이제 임상 학회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또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발표하는 거는 크게 한 4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회사들 보면 뭐 에자와랑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하는 약품이 하나 있고요. 일라이릴리가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타오렉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로슈가 하는 게 있었는데 로슈는 이미 이제 임상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임상 실패 발표한 날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이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경쟁을 한 3군데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으로는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제 병변들 이제 뭐 피떡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세포들이 뭉치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알츠하이머는 이제 치매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통 한 70~80%는 알츠하이머로 이제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파킨슨 정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가장 치매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엔 뇌에다가 어떤 이제 약품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병변들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네네. 이게 결국엔 뇌 혈관이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BB라고 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이제 결국엔 그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통과하는데 이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물질들 약간 고분자기 때문에 통과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과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치매 치료제를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 자체가 이 투과율 자체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투과율을 보이는 게 1.5%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젠에서 이제 임상 3상 들어가서 곧 약이 이제 허가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뭐 레카네납 같은 경우도 0.5% 정도만 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관련돼서 오늘 이제 국내 주식들 움직이는 거 보면 사실은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거나 아니면 패치를 붙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바이오젠에서 뭐 이제 임상을 성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약이 판매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개발 중인 회사들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BBB 장벽을 뚫고 갈 수 있는 뭔가 그 기존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약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CMO를 좀 유치하지 않겠냐라는 측에서는 한 2종목 정도를 보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하는 건 사실상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치료제보다는 국내에서는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라든지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도리어 더 나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회사가 결국엔 진단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관련된 혈액으로 뭐 진단하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피플바이오는 급등은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우리나라는 진단 쪽으로 보는 게 낫다 이런 관점이 시장에서 작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회사들 뭐 젠백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생각보다 지금 그쪽으로 이제 뭔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해외 약들에 대한 그런 뭐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은 조금 더 간편한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치를 붙여서 증상을 완화시킨다든지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약을 먹을 때 네. 제때 먹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까먹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약을 먹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패치를 뒤에 붙여서 흡수율을 좀 높여주는 피부를 통한 이제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료보다는 약간 증상 완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이슈로 움직일 때는 사실 네네. 한 번에 매도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국내의 여러 복지 이슈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 이슈 이런 것까지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판매를 한다, 허가가 난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또 뭐 치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약간 정책과 관련된 것도 약간 연결을 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차라리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이오 회사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적은 부분, 굉장히 공격적인 자금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회사 얘기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다음 이슈는 최근에 인적 분할을 발표했던 유니드라는 회사. 오늘 이제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한 첫날이거든요.
두 회사가 같이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주가가 희비가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염정 멘토하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 오늘 유니드가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신규 재상장을 했고 분할 상장을 오늘 한 첫 거래일인데 존속 법인인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신설 법인인 유니드 B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 완전한 좀 희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드에 관련된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유니드와 유니드 DP 플러스로 이제 인적 분할이 되고 존속 법인인 유니드 그리고 신설 법인인 유니드 DP 플러스인데 두 기업이 지금 어떻게 사업 부분이 나눠지냐라는 부분은 유니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화학 사업부와 보드 사업부 그리고 해외 사업부로 나뉘는데 이 화학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유니드가 가져가고 그리고 보드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유니드 DT 플러스가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사업부는 가성칼륨, 탄산칼륨 등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태양광 식각 관련된 재료들로 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 사업부 쪽은 뭐 MDT라고 해서 이제 보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공 보드, 그리고 합판 관련된 한마디로 건축 자재 관련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두 부분이 이렇게 오늘 희비가 갈린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매출액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사실 올해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화학 부분에 대한 비중이 52%에서 지금 65%까지 증가를 했고 보드 사업부는 27%에서 1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건축 사업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건축 쪽 건설 자재라든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 비중도 줄어들었지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 보드 사업부에서 더 이상 어떤 신성장을 좀 가져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부 자체가 조금 좀 힘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사실 분할해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가성칼륨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매출액 비중도 늘었지만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가성칼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 상승도 있지만 한 작년 2020년 대비해서 최근 2년 만에 가성칼륨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제 사업부에 대한 어떤 힘을 실을 수 있는 데는 유니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정확하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뭐 유니드와 유니드 DB 플러스 앞으로 이제 분할 상장을 통해서 적정 주가 수준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밴드 구간이 너무 넓습니다. 뭐 유니드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뭐 사실 이 정도는 밴드라고 할 수 없고요. 누구나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보다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분할 상장에 따른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지금 뛰어들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적 분할 한다고 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대부분 유니드가 핵심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쪽으로 봤을 때 핵심 소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칼륨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화학 사업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이제 유니드만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유니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분할 상장이 또 마찬가지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일단 유니드 DP 플러스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유니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해줄 텐데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시장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변동성만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주의하면서 유니드 조금 관망하면서 보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찾고 난 다음에 관심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온 관심주 확인해 보죠. 염정 멘토 TYM. 최근에 이제 농기계 관련된 회사들 관심 갖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관련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1조 원이 눈앞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가져오셨네요. 바닥 탈출은 시작됐다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염정 멘토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TIM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실적이 워낙에 좋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TI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면에서 사실 워낙에 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매출 기준으로 이제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 3분기 매출액 3,200억 원, 영업이익은 130억 원인데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77% 늘면서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세는 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비중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호조가 가장 큰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따른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 사실 시장에서 크게 대동과 TIM인데 실제로 이제 대동보다 TIM이 매출액은 조금 적지만 실제로 그 영업이익 면에서는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업이익 면에서 더 내실 있게 가져갈 수 있다. 내실 있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IM USE가 아무래도 해외 법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수한 계열사인 미국의 브레슨을 이제 흡수 합병을 통해서 TIM USA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진출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최근에 흐름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IM에 대한 앞으로 좀 지켜보시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TIM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3,000원 정도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발굴한 종목이라고 봐야죠. 그전까지는 농기계 관련 회사들 저희가 거의 쳐다보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서부터 이제 대동, TYM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요 매출이 뭐 1조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영업이익 면에서 봤을 때 대동보다 훨씬 TYM이 낫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건희 멘토에게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워낙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네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보면 동박이랑 이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이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여러 이제 이유가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경쟁 업체들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또 한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뭐 생산량의 증대라든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결국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국내 이제 분리막 기업들이라든지 동박 기업들이 오히려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3분기는 특히 이제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0억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좀 이제 돌아서서 마이너스 한 60, 70억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3분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 북미 쪽으로 가는 이제 물류망, 유럽에서 북미 쪽으로 가는 물류망 자체가 좀 차질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고가 쌓여 있고 이제 운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약간 이연돼서 4분기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분기에는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좀 4분기에는 한 80에서 9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여기에는 제가 뭐 자막에는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결국엔 그 SK온과의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현대차와 이제 SK온의 이 합작법인 관련돼서도 결국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분리막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엔 수요처가 한 군데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탈출하는 시기를 이제 바닥을 잡고 뭐 한 번 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 8만 원까지는 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네. 손절가는 5만 8천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쌍바닥을 만들고 아주 이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5만 8천 원대를 안 떨어지고 지금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약간 라운드 바닥 형태로 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해볼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목표가 8만 원에 손절가 5만 8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염정 멘토와 이건희 멘토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